뭐 이렇게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서 1시간 예정으로 하는데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10여 분 정도 늦게 하고 그리고 걸어서 이동해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인사드리기는 했지만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희 2026년 병5년에 또 우리 서울대학교 정치 지도자 과정이 좀 더 번성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촬영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정치 지도자 과정에서 2026년 병5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 지도자 과정이 개설되어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지난 한 1년 반 동안 한국의 정치와 외교와 관련돼서 참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저희 정치 지도자 과정을 수강하고 계시는 어느 분들이나 저희 교수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정치 외교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온 것 같은데요. 그런 연속선상에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저희 원우회 주요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 한국 정치 외교가 나아갈 길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지도자 과정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바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자리를 간략히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기보다는 각자 스스로 소개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지 않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 과정 1기를 수료했고요. 1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임진모입니다. 네, 병원은 새해 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1기 회장 윤경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새해 서울대 학교와 관련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복 많이 기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지도당 3기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유한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서울대 정치 지도자 과정이 더 많이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 3기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26년 새해를 맞이해서 극단으로 달리고 있는 우리 한국 정치가 서울대 지도자 과정, 우리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 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견이 이렇게 맞춰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토론회가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정치 지도자 과정 2기 사무총장 맡고 있는 김대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정치 지망생 또는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 역시 청년이지만 2026년 여러분 모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저희 정치 지도자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번 토론을 통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치지도과정 2기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서울대 PLP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바른 정치와 사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바른 정치인 또는 바른 사회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 과정 부주임을 맡고 있는 박성호 교수입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원우님들께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우리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이런 신년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국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원우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같이 고민 같이 해주시면 우리 정치가 훨씬 더 밝아질 수 있는 길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오늘 제 소개는 안 하고 다른 분들 소개만 하시라고 청했던 것 같아요. 예,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상배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하는 요령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오늘 1, 2, 3기 각 분별로 2분씩을 모셨고요. 각 분당 한 4분에서 5분 정도씩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 정치 외교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1라운드 토론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뭐 한두 개 1,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는 식으로 하고 여기 지금 우리 또 원어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참관하러 오셨기 때문에 또 뭐 나름대로 코멘트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 좀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주임을 맡고 계시는 박성호 교수님께서 총평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희망사항은 너무 기계적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이 됐으면 하는 게 지금 바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처음에 이제 말문을 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좀 이렇게 큰 얘기를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얘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 좋습니다. 일단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 과정 김상배 주임 교수님, 그 다음에 박성우 부주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신 원우님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큰 대한민국 2026년 병원년 대한민국에 바란다라는 이렇게 큰 주제에 따라서 큰 담론을 얘기하기보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먼저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2026년 병원년의 대한민국은 어쩌면 유난히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 살고 있는지, 공정한가, 그 다음에 안전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살고 있는가, 이 나라가 공정한가, 우리 모두가 안전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가고 있는가라는 담론에 대해서 문제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다시 꿈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속도보다 방향을 묻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오랫동안 얼마나 빨리 집중해 왔는데 성장률, 경쟁률, 순위, 속도 우리는 늘 앞서 달려왔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나 질문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이제 속도를 늦추자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물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되 누구를 남기지 않고 가는 성장, 발전하되 삶이 달아 없어지는 발전이 아닌 발전, 경쟁하되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사회, 이제 얼마나 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자만 기억하지 않는 사회, 우리가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기억하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것은 언제나 이름 없는 다수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일한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건너온 사람들, 자녀를 위해 자신을 밀어둔 삶을 사는 부모님들, 그리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 2026년 대한민국은
승자만 박수 받는 사회가 아니라 과정과 노력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나라, 넘어져도 낙오자가 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 대한민국의 얼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대가 서로의 짐이 되지 않는 나라. 오늘의 청년들은 미래를 약속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부정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시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세대가 서로를 비난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나라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에게는 기회의 사다리를, 중장년에게는 존엄한 전환을, 그리고 노년에게는 불안 없는 삶의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는 세대 갈등을 정치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협력과 과제로 풀어나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좀 함께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은 말이 필요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도 많고 약속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지켜지는 약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저처럼 이렇게 큰 목소리로 웅변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뢰를 축적하는 국가, 그런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는 정치, 실패를 축적하는 국가가 아니라 숨기지 않고 설명해주는 행정, 국민을 설득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하는 권력.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는 다시 신뢰를 쌓는 일을 국민과 함께 해 나가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다시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갈라졌고 너무 오래 서로를 경계해 왔습니다. 편파, 진영, 지역과 세대, 이념과 정체성, 그러나 재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2026년 병원연의 대한민국은 다시 우리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공동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 비판은 하되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함께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쳐주십시오. 예. 첫 번째로 모두 말씀을 해주시면서 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의 방향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 너무 앞서 나가는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다 허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 그것도 어느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집단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이런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내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승자와 패자가 너무 이렇게 배척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또 세대 간의 어떤 갈등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사례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고 또 공정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 그래서 아마 오늘 대한민국의 그 방향이기도 하지만 저희 오늘 토론회에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 같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어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어받아서 하실 수 있는 그 아이템들이 있으시면은 받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누가 이어주실까요? 그럼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윤경석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잘 수행이 되려고 하면 저는 그 국민 전체가 어떤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오늘 요즘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졌는지 그 원인을 학교 교육에서 국가관과 인성교육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치 얘기는 듣기 싫어서 뉴스를 안 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들이 단순한 정치 혐오라기보다는 정치를 더 이상 공동체의 일로 느끼지 못하게 된 사회의 단면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출발점이 정치권보다 먼저 학교 교육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은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의 개념보다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의 만족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존엄과 권리는 중요합니다. 이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빠져왔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내가 누리는 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을 충분히 해보지 못한 채 성장한 세대에게 국가는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만의 문제이다 로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인성교육의 약화입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예절이나 도덕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인성교육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부딪힐 때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공동의 규칙을 왜 존중해야 하는지,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이걸 배우는 게 인성교육이고 사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공동체를 위해 조금 양보하는 일은 손해로만 인식되고 정치 역시 내게 뭐가 이익이 되느냐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가 늘어나면 정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수의 시민은 침묵하고 정치는 소수의 강한 지지층과 자극적인 언어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타협은 무능이 되고 절제는 패배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잃어버린 개인주의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개혁은 제도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인 몇 명을 바꾼다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정치를 떠받치는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민의식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국가 간 교육은 어떤 이념을 주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차분히 묻는 교육입니다. 인성교육 역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공공교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정치를 외면하지 않는 시민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학교에서 국가관과 인성교육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요? 예, 사실 정치학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연구해왔던 주제인데 단순한 어떤 이익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결사체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이뤄나가는 공동체이고 정치와 경제와 또 우리 정체성이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
한국에서의 국가라는 걸 떠올려 봤을 때 굉장히 갈등의 얘기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건 또 반대쪽에서 무관심한 이런 데 있는 굉장히 어떤 극단적일 수도 있고 모순적일 수도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근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에 대한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의 문제 단순히 지식과 기능만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인성을 배우고 공동체에 대한 책무를 배우는 이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 새해가 돼가지고 우리 임진무 원우님께서 훨씬 더 멋있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멋있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얘기 이어가실 분 있으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진모 우리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지금 인성 교육에 대해서 잠깐 제가 생각하고 저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면서 지금 학교의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성폭력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저는 중국인 무비자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갖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베트남 연수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상배 교수님, 박성우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덕분에 더욱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은 연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국인 무비자와 외국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2024년 기준에서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등 외국인 소유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 전체 외국인 소유가 30에서 40%가 넘어갔습니다. 제주도에는 토지 매입은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70%가 넘었습니다. 이번 베트남 연수 중에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면서 베트남 부동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주택 구입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기업, 개인,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입 방식은 직접 구매, 임대 구매도 가능합니다. 땅 소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토지 자체는 외국인은 토지 사용권만 취득할 수 있고 집이나 건물은 소유할 수 있지만 땅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보유 비유 제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빌딩에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행정구역도 있다고 합니다. 소유 기간 제한도 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최대 50년 동안 주택 소유권, 토지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아파트, 빌딩,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모든 소유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한 지역도 둔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자기 국민들을 우선순위라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표정이 밝나? 혼자 깊이 생각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중국인 무비자와 외국인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와 관련하여 이 정책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와 결합될 경우 발생한 있는 구조적 위험을 짚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외교, 관광 정책이 아니라 주거 안정, 국민 형편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관리 역량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정책의 구조적 한계는 첫 번째는 입국 목적 관리의 한계입니다. 무비자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전 심사와 목적 검증이 제한적입니다. 관광을 명분으로 입국하더라도 체류 연장, 취업, 위장 취업, 투자 사전 조사 등 실질적 통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문제의 현실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중국 국적 보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소유 숫자가 아닙니다. 집중도와 구조입니다. 수도권, 제주, 신도시 등 특정 지역 집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보유 목적 비중, 무비자 입국을 통한 현장 조사, 법인, 우회, 투자자 가능성, 특히 무비자 제도는 단기 방문을 반복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부동산 투자 사전 준비 비용을 현저히 낮춥니다. 이는 국내 실수요자와 경쟁 구조가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적 불균형과 국민 체감 문제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은 규제의 비대칭입니다. 내국인은 강력한 대출 규제, 보유세, 실거주 압박,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금융, 보유 규제, 실거주 여부 확인 및 사후 관리도 제한적이로 인해 왜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유리한가라는 정책 불신과 역차별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법적으로 합법할 수 있으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 안보적 관점의 고려 문제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국가의 부동산 소유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지역 공동체 갈등, 행정 치안 부담 증가, 장기적으로 국가 관리 영역 축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경, 관광, 전략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소유 확대는 국가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책 제안 및 결론입니다. 문제는 개방 그 자체가 아니라 관리 없는 개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제도의 조건부 지역 제한, 상호주의 원칙적 명분화, 무비자 입국자의 부동산 사업 활동 제한, 외국인 부동산 실거주 보유 기준 강화, 사후 관리 및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행정지역을 제한과 보유 비율 제한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행정지역을 제한한다면 부동산 투기 및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사고 사건이 한국이 너무 많습니다.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은 국가의 경쟁력이지만 통제 없는 개방은 국가 부담이 됩니다. 중국인 무비자와 외국인 부동산 정책은 국익, 형평성, 국민 신뢰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2026년들은 국민의 안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기 원후분 두 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새해 덕담을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이기의 양만 원후님께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구체적인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리제이션의 어떤 그 가속화라든지 그런 과정에서의 지역 국가들 간의 어떤 그 상호 의존과 교류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저는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베트남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국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내 국민들의 계층 간 세대 간의 어떤 포용성을 등대하는 것과 함께 외국인들도 우리 시스템 내에서 포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양쪽을 균형 있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정체성의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축이긴 하지만 그게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전진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또 우리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합리화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말씀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 양양 원님은 3기이신데 제가 2기로 하나 격상시켜드렸네요.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우리 김정희 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 3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고 그 요약에 바탕해서 현재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그런 정부에 제안 드리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하는 발언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2025년 11월에 발표된 NSS는
키워드를 좀 보자면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의 복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로 독트린을 본따가지고 돈로 독트린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그 트럼프 트롤러리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 키워드만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동맹관계 재편입니다. 부담을 공유하겠다. 미국은 동맹국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기여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유능한 파트너를 중시하겠다라는 명백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연한 현실주의를 표방했습니다. 타국의 내부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는 노력은 그런 비개입주의를 이제는 하겠다. 그렇게. 근데 마두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겠지만요. 즉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비개입주의를 주장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다만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마두로의 경우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즉각적인 보복을 하겠죠. 세 번째는 경제안보 및 통상정책에서 상호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역대급 관세 도입을 통해서 핵심 산업을 미국 본토로 회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나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분명히 이 NSS 보고서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고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서반구 우선주의인데요. 그것을 트럼프 코롤러리라고 불리면서 지금 돈로 독트린이라는 신조어까지 미국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근 지역, 즉 중남미 지역의 안정과 국경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개입주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NSS 보고서의 순서가 역대와는 조금 다르게 바뀌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항상 당연히 넘버 원은 서반구죠. 그 두 번째가 유럽이나 다른 지역들이 중동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만 봐도 이 미국이 앞으로의 국제 정세와 국제 외교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두 번째 아시아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거기서 남북 관계는 한국을 다루는 부분은 많은 내용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많은 내용을 다뤘었고 이것은 바로 그것을 추정하겠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NSS를 트럼프 1기 NSS와 함께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1기 NSS 다 분석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는 얘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약해드린 이번 2025년 미국 NSS 보고서에서 중요한 점을 다루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핵심적인 제언을 5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말을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 5분밖에 안 돼서 마음이 좀 급한데요. 미국 우선주의 귀환과 동맹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철저한 상호주의와 부담 공유의 시대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를 세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 유연한 현실주의를 해야 된다. 단순히 이념적으로 뭐 좌우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안보적으로나 미국과 한미동맹에 엮여있고 한미동맹을 떠나서는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에 미국의 단순히 지원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파트너이자 유능한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분담형 동맹과 트럼프 코롤러리에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방비를 좀 증가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단순히 방위 분담금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제1도련선을 지키는 방어의 주역으로서 군사적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현지에 개입해서 현지에 직접 주둔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현지의 자국 스스로 해결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처신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굉장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 번째 제가 키워드로 다룬 이 부분에서인데요. 에너지 및 기술 지배력
이 세 번째 키워드에서 미국은 AI 양자 컴퓨터 그리고 에너지를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안보만이 안보가 아니라 이러한 첨단 산업과 핵심 기술을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쫓아오고 핵심 기술에는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썼지 우리는 퍼스트 모버 전략을 써온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AI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아주 문명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포지셔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럴 때 이번 미국 NSS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들을 분명히 한다면 특별히 이런 에너지나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확실히 올라타는 전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된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중국 우선주의로 가거나 이전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처럼 단순한 중립을 지키는 대충 균형을 맞추는 척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략적 선명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전략적 선명성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심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나라 산업이 미국의 핵심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중국을 따돌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올라타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있어서 격차를 최대한 벌리는데 시간적 그리고 에너지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부의 제언을 드리면 가치보다는 실익입니다. 추상적인 민주주의와 이념주의보다는 기술과 에너지 중심의 실질적 동맹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분담 요구를 위기가 아닌 자주 국방력 강화와 방산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서반구에 집중할 때 우리가 아시아 안보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안보 거점에 대해서 능동적 포지셔닝으로 우리 위치를 확보해서 협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은 준비된 동맹에게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 모델이 되어서 전략적 핵심 안보 파트너 국가로서 최대한 수혜를 누리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 전략서의 처방까지 말씀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세계 정세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의 방향들 그 대응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과거처럼 단순하게 안 된다.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만큼 우리도 그렇게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익을 현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포지셔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분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국내 정치의 큰 이슈에서부터 구체적인 이슈 또는 외교적인 이슈와 국제정치 이슈까지 벌써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다 그려진 것 같습니다. 1기하고 3기가 전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2기 두 분께서 아마 그 간극을 좀 메워주시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김대영 원우님. 재밌는 이야기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병원연 대한민국 정치 외교에 바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라는 점 되게 많은데 이걸 오늘 짧은 시간에 몇 가지 핵심으로 풀어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선 국내 정치에 제가 바라는 점은 이제는 올해는 대한민국 정치가 좀 솔직해지고 현실적인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입니다. 솔직한 정치는 무엇이냐? 저는 서로가 우리는 서로 모두 불완전하고 어찌 보면 추악한 민낯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나 염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로지 도덕과 이념으로만 정치를 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선악구도, 옳고 그름의 논리로 정치를 하는 순간 실제 인간의 삶과는 멀어진다고 보는데
조금은 추하고 조금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든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만든 공동체가 이 사회이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좀 불필요한 위선을 정치권부터 벗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실질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경도된 지금 레토릭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옳은 말 경연대회, 멋있는 말 경연대회 하는 사람들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현실인데, 그래서 정치인들의 이목구비는 언제나 세상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귀로 듣고 변화하는 냄새를 잘 맡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 눈, 코, 귀는 닫아두신 채 입으로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올해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바람이고요. 좀 전에 그 김정희 3기 사무총장님께서 외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바가 많았습니다. 외교에 대해서 바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좀 냉철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의 세상이 돌아왔죠. 이제 트럼프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사실 트럼프 시대라서가 아니라 이미 세계가 다강 구도에 들어서고 있고 세력권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뿐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더라도 이렇게 이미 변화한 국제 질서 흐름이 옛날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질서는 이미 바뀌고 있고 중동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도 불안이 새롭게 가중되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 역시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또는 무역 경제 측면으로 보나 절대 어느 한 세력권에 속할 수도 없고 속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민감한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실리에 입각한 중립 외교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걸 아까 그 김정희 사무총장님께서는 전략적 선명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공감 갔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정치에 대한 제언으로 좀 돌아오는데요. 외교의 국내 정치와는 절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턱대고 반중 반공 정서를 자극한다든지 반미 규탄 시위를 벌이면서 여론의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익에 끼칠 영향은 무시하고 당파적 이익이나 진영 이익에만 몰입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백보양보해서. 하지만 최소한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현역 정치인들이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2026년에는 눈앞에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 대외관계에 간섭하는 그런 행동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두 번째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떤 새 정치에 대한 바람을 굉장히 직선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우리 정치가 현실을 직시하는 솔직함을 갖고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좀 더 냉철하게 세상을 읽고 대처해 나가는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된다. 근데 좀 말씀을 들어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논쟁을 위해서 또는 토론을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은 솔직하고 현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이상의 정치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 균형 맞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냉철하게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하게 모두를 보듬어안는 이런 정치의 비전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플라토를 전공하시는 우리 박성호 교수님께서 나중에 총평을 어떻게 해주실까 기대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 이정원 원장님. 네, 그 1기, 3기 다 얘기 잘 들었고 저희 2기 사무총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단합이 잘 되는구나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현실 이런 것들을 좀 한 국민으로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정치를 바라보면은 한국 정치가 그 감정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허탈함과 답답함이 이제
극에 달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양당은 서로가 잘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진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판을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는 상황은 누가 봐도 무사말로 그 야구에 있는 무사말로 같은 느낌입니다. 정권의 도덕성 문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 권력 의혹, 그리고 종교와 권력에 대한 유착 이런 논란들까지도 정치가 그토록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외쳤던 공정, 상식, 법치를 들이밀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재료 이런 것들이 이미 차고 넘치지만 정책으로 가치로 태도로 승부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계속 날리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한국 정치는 결과가 늘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일단 타석에 들어선 순간 스스로 배트를 걷어서 삼중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내부 스스로 방어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자리에서조차도 특정 인물을 감싸면서 정치는 점점 내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고 현재 또 주변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정치에 요구하는 것은 특권을 옹호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편을 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당당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 정치가 말해온 법치와 공정이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분명하고 누구를 지키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순간부터 정치는 다시 국민 앞에서 설 명분을 얻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 선택을 계속 미룬다고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무사말로는 또다시 우리 역사에 기회는 있었는데 스스로 우리 모두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라고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정치가 언어의 싸움이자 감정의 설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그 말의 유의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국민의 마음에 닿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결국 국민의 감정을 읽고 상처받은 신뢰를 회복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곧 돌봄이고 공동체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당파와 이념을 넘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와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현실에 응답하는 언어, 그 진실된 언어만이 무너진 한국 정치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겁고 절박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요. 앞으로 한국 정치는 누구나 노력하면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정치 문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선거를 위한 4년짜리 정책을 반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한국의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설계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은 원장님께서는 야구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해가지고 무사말로의 기회를 날리지 말자. 참 굉장히 브라이트 사이드를 보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다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에 대한, 지금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위기와 기회는 사실 동정의 양면과도 같은 거고, 사실 거기에서 아까 병살, 삼병살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모두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우리 정치가, 우리의 리더십이 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고, 일단은 역량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량과 실력을 길러야 되고, 우리 정치가 또 매력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도 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변화에 적응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어떤 피해를 회복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6분의 말씀을 일단 쭉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시간을 좀 초과하셔가지고 2라운드의 시간은 길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1, 2분 정도 정리 말씀하는 식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을 약간 바꿔가지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 원우분들께서 지금 참석해서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혹시 코멘트나 이렇게 좀 제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2라운드로 6분께 기회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예.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리고 없었는데 또 기회가 돼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언제나 예, 자기 소개 좀 먼저 해주시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 제1기 수료한 최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외교력 그리고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이 생각에 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베트남을 이제 다녀왔는데 베트남의 이제 호치민이죠. 이제 초대 이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데 초대 그 당시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그 독립 시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이 이제 베트남처럼 이제 자유, 이제 민주, 자본주의가 아닌 그 반대 주의를 선택했다면 대한민국도 그 베트남의 지금처럼 물론 베트남도 지금 발전을 하고 좋은 나라지만 경제력이라든지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 대한민국도 그런 체제를 선택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50대 50 정치가 굉장히 이제 분열됐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제 깨어날 수 있게끔 이제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를 위해서 이제 책을 제작하고 영화를 만들고 그러한 일련의 좀 대중성을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베트남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정치 지도자 과정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해외 연수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베트남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우리의 처지에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 과정 3기를 교육을 받고 있는 최원호 원우입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권위 있는 이 발표들 들으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역시 서울대 정치지도자 과정에 제가 입문을 해서 이런 분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2026년 병오년 정치 외교에 바란다라는 점에서 아까 1기 윤경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잘 살고 있는가, 공정한가, 안전한가, 함께 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 정치 외교가 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떤 걸 바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2026년에는 한국 정치는 좀 더 여유롭게 또 한국 외교는 좀 더 치열하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슈가 생산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신의 유리한 전략을 세우기에 너무 바쁘시고 아까 우리 김대용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귀를 막고 입만 열기에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좀 더 여유 있는 자세로 자신이 대의하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해외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 정말 총성 없는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각 국가 간의 어떤 기업들이 거기서 어떤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외교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차원의 전략도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경제, 또 정부 기관과의 어떤 화합과 또 그런 힘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외교는 좀 치열하게 해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그 4가지 질문에 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3기 이재경입니다. 제가 앞에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들 쭉 들으면서 저희가 수업을 처음에 김상배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그 중견국가의 자세나 태도에서 자강, 독시, 균세라는 그 3가지 키워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다 나온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윤경숙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인사이트가 독시를 가져야 되는 그리고 어쨌든 한국 정치가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지 실리 외교라든가 글로벌하게 우리의 위치를 잘 가져가야 되는 등등의 여러 이야기들을 쭉 해주셔서 조금은 정리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반성하는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국 정치에 바란다면 배우는 입장에서 바란다면 지금 돌아가는 한국 정치를 보면 아직까지 양당 진영에 갈라져서 그들만의 목소리,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게 아직까지의 현실인 것 같아서 다른 거 없고요. 배우는 정치 입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그래도 한국의 좀 밝은 정치,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새해에는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자 그런 것을 교수가 좋아하는 멘트입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예. 이기 수료왕 박성호입니다. 거시적으로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은 신조가 되게 많습니다. 휴먼 에러 그런 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염치라고 생각합니다. 염치. 지금 기득권인 지도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염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더 발전되고 그 정치인들을 믿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마디 염치라는 한마디로 확실히 정치를 정리해 주는데 이 염치를 모르면 수치스럽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말씀은 마무리하고 다시 토론자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순서 반대쪽부터 시작할까요? 한 1, 2분 정도 우리 앞에 시간들은 많이 쓰셨기 때문에 1, 2분 정도 하신다 생각하고 부족한 말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차 토론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정치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이 드러나는 구조를 만드는 정치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지지층을 직결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설득하는 언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청년 세대들에게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고 애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솔직한 정치에 대해서 이제 바란다고 얘기했었는데 한 가지 제가 솔직하지 못한 정치 문화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좀 적어왔는데요. 정치 자금 제도 관련입니다. 사실 오늘의 토론이나 우리 정치 지도자 과정이 정치 신인들 앞으로 정치를 지망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라는 게 돈이 없이는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치 자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정치 자금을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 또는 뭐 후원한 목적에 안 맞게 유용하는 것이 나쁜 건데 현행 정치 자금 제도는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가 우선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만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 정치인들께서는 선거 기간 그것도 예비 후보 등록 이유가 아니면은 후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사실상 현역 정치인들에 비하면 너무 불리한데 원래는 이게 금권 선거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렇게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법이 돈 없는 분들이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제도적인 장벽을 없애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정치 제도의 사례로서의 정치 자금 문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제시해주는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우리 김정희 의원님. 네, 정치 지도자 과정 3기 사무총장 맡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오늘 너무 선후배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교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좋은 배움과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02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이념주의로 너무 극과 극으로 달리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또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를 들면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에 중국에 가서 그 앞에서 대통령님이 너무 세게 말하기 힘든 그런 외교적 무대에서 외교적 수사로서의 레토릭으로서의 발언은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국내의 민주 진영의 그런 시민단체들의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든 국론을 하나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계를 망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영토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는 초등학교에 나오잖아요. 국민주권 영토. 해상 영토도 영토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조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진짜 뜻과 달리 가면서 이념주의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굉장히 배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공화주의를 선택했고 법치주의를 선택했는데 법에 의한 지배, by law로 그래서 법의 지배, of law가 아니라 by law로 가고 있는 이 법꾸라지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나라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우리는 상식과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윤리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리와 보편 상식 이런 것들은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변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 사회라면 변하지 않는 룰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도덕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인 이러한 건전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국가의 정신 자산을 지켜가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의 문제점 중에 되게 극단화되는 튀지 말아야 되는데 튀어야지 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들이
그 강화되어지고 있는 게야. 또 반대쪽에는 기존에 있는 법을 또 잘 활용하고 이용하면서 그 취약성을 치고 들어가는 아까 미꾸라지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가장 극단적인 문제들로서 제기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우리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지 않나 싶고요. 예, 양 의원. 저는 이제 이번 토론을 만나면서 저도 이제 많이 깨우치고 저는 지금 어린아이들 그 학교에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성폭력 그다음에 자살 충동 학생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변질이 심하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제가 그만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정치인들은 변질이 너무 음식 상하듯이 변질된대요. 저는 이번 정치 토론에서 정치인들이 변하는 주제에 변질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지역에 모인 우리 변호사들 모임에서 제가 잠시 봤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중국 학생들한테 밀려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해결을 못 한답니다. 학교 선생님마저도 외국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게 왜 일어날까 했더만 실제로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대 우리 정치인들이 변질이 안 되고 변화는 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양의원 의원님께서는 이게 건강전도사이신데요.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말씀, 거기 연속선상에서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의 건강에 대한 얘기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다른 토론자분들은 이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국가 간과 이제 그 인성 교육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가려면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인데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뽑아준 거고요.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게 직업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한 번 더 할까?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 조직이 더 저쪽 조직보다 세져서 뭔가를 더 점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나라를 좀 잘 발전시키고 우리가 다른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기대를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안 좋게 되기 위해서 투표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표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못 챙기고 있다라는 말씀과 그거를 잘 챙기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제도가 조금 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정한 룰이 결국은 이제 법이 될 텐데요. 법을 지키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가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치가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가 속한 그룹에 힘을 증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공동체의 어떤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네, 아까 처음에 토론회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제 요청을 좀 4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사회의 신뢰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정책과 성과보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 방안은 무엇일까? 국정에 임하고 계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내각에 계신 분들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대 공존에 대해서 세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치와 언론 이 사이에서 지금 우리 그 매스미디어를 이끌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의 실패를 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해외, 국내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연구, 각 분야에 연구하고 계신 교육과 포함해서 계신 분들은 또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사회의 회복에 대해서 지역, 이념 세대를 넘어 다시 우리라는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이것은 국민 모두 함께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2026년은 살아있는 시민, 우리 202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까 질문하는 한 해가 되시고 그거에 행동하는 보수주의, 행동하는 진보주의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 전체 서두에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에 해당되는 것으로 네 가지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네 가지 말씀해 주신 게 그게 답이라기보다는 또 한 단계 우리가 나가야 되는 또 다른 더 큰 질문을 던져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겨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박성호 교수님의 총평을 들을 시간인데 우리 박성호 교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건 강의고요. 제일 못하시는 건 짧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5분 정도 이내 부탁드립니다. 예,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따로 총평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코멘트를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오늘 발표해 주신 토론자 우리 원우님들께서 중요한 문제들을 아주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 우리 현실, 또 우리 정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또 파악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또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그 방향 설정을 또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그냥 이 방향만 설정하고 부르준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봤을 때 오늘 이제 토론해주신 우리 1기, 2기, 3기 원우님들은 그런 지금 제가 이제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잘 모델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들었던 인상 굳이 조금 말을 못했다면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치, 우리 사회에 대한 그 실망이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는 불필요하게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 또 이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젠더나 또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갈등을 넘어서 양극화까지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실망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갈등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바는 이것이 파국으로 갈까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갈등의 요소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어떤 역동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파국으로 흐르지 않고 역동적인 어떤 그 진보나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생각의 모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의 모드를 바꿀 수 있냐라고 하는 아주 그 근본적인 부분들은 사실 여러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 교육 필요한 거고요. 또 사실 이게 말의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실이 있는 정치가 되고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진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제 인정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게 설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도 사실은 역동의 힘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전환, 우리의 어떤 모드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좀 큰 그 틀에서는 우리는 이념을 경시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치적 동물로서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나갈 때 어떤 그 정치적 이념 없이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 이념만 갖고 삶이 영위되는 것도 분명히 아닌 측면이 있으니까 현실과 이념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모드 전환을 통해서 이념을 지금 당장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런 진전을 같이 한번 이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말씀 나눴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거니와 또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그런 또 방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에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제 고민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그냥 갈등과 파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협력과 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부쩍 우리 지금 시대가 전환의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모두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이 1시간 이상씩 말씀하셔도 부족할 텐데 1시간 내에 6분을 모셔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짧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담아내야 되는 내용들은 아주 잘 담겨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와 국제 정치에 대한 이슈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새로운 질문을 던져서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어떤 방향을 좀 설정하는 어떤 토론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저희 토론회 제목을 한국 정치 외교에 바란다라고 좀 적었는데 사실 한국 정치와 외교를 좀 객치려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뭘 해달라고 바란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 서울대학교 정치 지도자 과정은 좀 더 주체로서 우뚝 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한국 정치 외교에 우리가 뭘 해줄까라고 하는 거를 그런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거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떤 다짐을 다지는 이런 것들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병5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병5년이 말의 해여서 아무튼 우리 한국 정치 외교도 그렇고 우리 서울대학교 정치 지도자 과정도 그렇고 올해는 좀 달리는 열심히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 대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신년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